우리 오늘은 이제 그 명제 공부할 차례죠, 명제. 집합에서도 이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명제 파트에서도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그 용어를 자꾸 막 이렇게 혼동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또 되게 많은 단어니 요 명제 단어. 그리고 어떤 그 뭐랄까 여기에서는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말이 많은 단어입니다. 말이 많아 얘가 좀 죄송해. 그 약간 좀 그 수학을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 논리를 공부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고 호불호가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되게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논리책에 대한 이해를 좀 완벽하게 하는 게 목적인 부분이지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대충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 단어는 진짜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함수를 공부하더라도 뭐 함수 그냥 그거 있잖아 뭐 그래프 그리고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여기 쥐약이에요 진짜. 제일 못해 걔네들이 제일 못해.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의미와 어떤 뭐 개념 정의 뭐 그다음에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뜻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습관을 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잘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 단원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본 수학이잖아요. 고등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좀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고등 수학이라고 보기엔 좀 민망하긴 해. 공통수학 1, 2. 이건 고등 수학이라기보다는 중등과 고등을 연결해주는 약간 교두보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너 이거 다 준비됐어? 너 이런 것들 잘해야 돼? 약간 이런 지시를 좀 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명제라는 파트가 너 말 대충 공부하고 넘어갔다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라는 걸 이제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좀 단어인 것 같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의도가 어찌 뭐 되어서 편성됐는지 뭐 내가 그들의 의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만약에 교육과정 구성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의도로 명제를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야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자, 일단 이 단원의 이름이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개념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명제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이 문장 자체만으로 그 문장의 참거짓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자체적으로 참거짓을 구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제라는 단원이 뭔가 사람들마다 애매하면 안 돼요. 이건 참일 수도 있겠는데? 거짓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아니라 100% 참이지 100% 거짓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다. 당연히 참이지. 여긴 남학생만 있다. 당연히 거짓이지. 여기는 강아지가 있다. 당연히 거짓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불러요. 3은 5보다 작다. 명제겠어 아니겠어? 명제겠지. 3은 6보다 크다. 명제겠어 아니겠어? 이걸 아니라고 하면 안 돼. 명제가 거짓인 것과 명제인 것과 아닌 것과 이 구분을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명제입니다. 참이다라고 생각 들었어도 명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 거짓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선생님은 잘생겼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 아 명제지 그치? 아 거짓이 명제? 참 명제. 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명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 그 뭐 너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뭐 예를 들어 뭐 얘는 또 아니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해도 그 사람마다 참 거짓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게 누구나라는 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어요. 누가 생각하더라. 누가 답하더라. 그럼 뭐 여기에서 3은 5보다 작다라는 것을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크다 작다 잘생겼다 이쁘다 멋지다 귀엽다 뭐 이런 어떤 수식어들이 들어가는 건 안 되겠죠. 근데 크다 작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명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요 명제랑 사실상 거의 뭐
극명하게 반대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자의 값에 따라 혹은 변수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제랑 완전 상극 아니에요? 그렇죠? 명제는 걔 자체만으로 참이야 혹은 거짓이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명제였어요. 근데 조건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얘는 언제나 참이야 언제나 거짓이야가 아니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거의 약간 뉘앙스로 따지면 반대죠. 물론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반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뉘앙스를 봤을 때 얘네가 꽤 대척점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치? 그런 느낌 들죠? 그런데 진짜 이상하지. 이 조건과 명제를 헷갈려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조건이 그 명제고 명제가 조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애들이 많은 친구들.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한 조금 더 뒤에 한 10분 뒤 20분 정도쯤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듭니다. 조건을 사용해서 명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x는 2 이거 명제야? x는 2 이거 명제입니까? x가 2면은 참일 수도 있고 x가 2가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잖아. 이건 조건이에요. 이건 명제가 아니라. 이게 조건의 대표적인 예시야. 자, 그런데 x가 2이면 x는 3이다. 이거 어때요? 명제예요? x는 2이면 x는 3이다. 이 말의 참거짓을 생각해봐봐. 언제나 참인가? 언제나 거짓인가? 불확실한가? 어때요? 1번 언제나 참이다. 2번 언제나 거짓이다. 뭐가요? 아이 참. x가 2이면 x는 3이다. x가 2라면 x는 3이다. 이거 언제나 참이다. 손. 언제나 거짓이다. 손. 알 수 없다. 그래, 얘는 그래서 명제야. x는 2면 x는 3이다. 얘는 명제라고. 근데 x는 2. 이거 조건이라고 해서. x는 3. 조건이라고 해서. 조건을 이어 붙여서 명제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애들이 조건과 명제를 헷갈려. 근데 조건과 명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조건은 조건이고 명제는 명제야. 얘네 두 개가 그냥 약간 시밀러한 그런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사한 점은 찾아올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의미상 약간 좀 상극인 거지. 그쵸?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분명히 걔네 둘을 혼동해서 쓰실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조건이 언제나 그 문자의 값에 상관없이 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수 x는 실수다. 뭐 이거는 언제나 참이죠. 그쵸? 뭐 그건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정수 x는 실수다. 그냥 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인 거지. 근데 조건이라는 것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어도 혹은 품고 있으면 그럼 이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문자의 값에 따라서 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뭐 우연히 언제나 다 참일 수도 있겠고 우연히 언제나 다 거짓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린 걔네들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명제만큼 그런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참 언제나 거짓. 얘네들만 오직 명제다. 그래서 조건과 명제는 비슷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조금은 뉘앙스적으로는 좀 반대되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 근데 조건 가지고 명제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조건과 명제를 좀 혼동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여기 있어요. 왜 저기 뒤에다가 놨죠? 자, 그리고 이 조건의 절친이 있습니다. 조건의 절친. 진리집합이라는 단어인데 이 진리집합이라는 그 말의 그 이름부터가 약간 좀 그 뉘앙스가 어때요? 진리. 약간 좀 진리 하면 그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황상호는 잘생겼다고. 이 진리 뭐 이런 거. 아 미안해. 그게 째려보지 마. 도영? 요거. 네. 요런 게 진리잖아, 그치? 네. 응. 우와.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진리 집합이라는 것은 참이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뉘앙스가 있죠, 그렇죠? 네, 이 조건을 보시면은 변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 중에서 참이 될 수 있는 아이들만을 모아놓은 무리를 그 집단을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언제나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x는 2, x는 2라는 이 조건은 진리집합이 뭐겠어? 2라는 것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제곱은 1, x제곱은 1. 이것도 당연히 조건이죠? 그럼 얘가 참이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뭐야? 1과 마이너스 1.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인 거야.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조건은 언제나 진리집합을 갖고 있다. 그 진리집합이 뭐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갖고는 있다. 알겠죠? 그게 명제, 조건, 진리집합 세 개의 설명이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부정 가볼게요. 부정. 부정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x는 2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x는 2. 그럼 이것의 부정이 뭘까요? x는 2가 아니다. 그렇죠? 너무 단순하죠? x는 2가 아니다. 그냥 not이에요. not. 영어로도 진짜 no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보통 이 얘기를 안 했네? 우리가 보통 조건은 소문자 알파벳을 써요. 보통 PQ, R, S 이런 문자들을 많이 씁니다. A, B, C, D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상수를 쓸 때 많이 쓰는 거고 X, Y, Z는 좀 변수를 쓸 때 많이 쓰잖아. P, Q, R, S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진리집합은 이제 라지 P, 라지 Q, 라지 R, 라지 S 이런 식으로 좀 대응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의 부정을 나타낼 때는 이 P라는 것에 앞에 물결 표시를 붙입니다. 요게 not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not P라고 있고요. 이건 P의 부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P가 X는 2라는 거였다면 not P는 X는 2가 아니다 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요 이곳에는 남학생이 있다. 이곳에는 남학생이 있다 라는 이 명제. 제가요 이 명제죠. 그쵸? 남학생 있어요. 그쵸? 참인 명제죠. 자, 그런데 이 명제 부정이 뭘까요? 이곳엔 남학생이 없다. 그냥 난만 붙여주면 된다. 그냥 그게 아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러면은 헷갈려요. 이곳에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있다. 이곳에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있다.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죠. 참인 명제잖아.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좀 둘 다 있으면 또는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학에선 이것도 또는에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있다.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으면 땡큐시 뭐. 그치?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이 뭘까요? 이러면 좀 머리 굴려야 돼. 좀 헷갈리기 시작해.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있다.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없다.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없다. 근데 이게 진짜 맞을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부정 옆에다가 이 말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등이 삐어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져. 오늘 이상하게 샤워를 이 말을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방금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아니 옆에다 적자. 자, 이것부터 먼저 적자. 이게 더 중요해. 자, 부정이라는 것은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메시지의 다시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상황이나 메시지의 정반대인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곳에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있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상황이나 메시지가 뭐예요? 이곳에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내가 OX로 할게. 남학생, 여학생 OO, OX, XO 이 세 가지 상황을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쵸? 그럼 이 세 가지 상황이 아닌 정반대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OX로만 얘기하자 먼저. 아까 OO, OX, XO 이 세 가지가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있다라는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아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XX. 이 정반대되는 상황을 언급하는 문장을 써놓으면 그게 그 명제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없다라는 얘기죠.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 모두 없다라는 말을 쓰시면 그게 그 명제의 부정이에요. 그럼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없다라고 썼다는 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OX, XO, XX 세 가지 상황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부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아까 OO, OX, XO였었는데 이것의 부정이랍시고 OX, XO, XX를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명제나 조건의 부정은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상황이 아닌 나머지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하는 게 그게 부정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는 어떨까? 나는 수학시험과 국어시험을 100점 맞았다 의 부정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수학시험과 국어시험을 100점 맞았다. 그럼 이것도 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OX 표를 생각하면 돼요. 수학 100점과 국어 100점에 대해서 이 문장은 어떤 상황을 담고 있죠? 55 또? 없어요. 소식은 얘기하면 돼. 없어. 그 55 하나만 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아닌 상황들이 뭐가 있어요? OX, XO, XX. 그럼 이 세 가지 상황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세련된 문장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수학 또는 국어를 100점 받지 못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명제에 또는이 있었을 때는 이거 부정 나타냈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라는 것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또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큰일 났잖아. 그치? 일단 명제에 그리고가 있었을 때는 이게 부정으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또는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네. 그리고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 OX랑 XO는 말할 수가 없잖아. 둘 다 100점을 못 맞았다는 상황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가 또는으로 또는이 그리고로 자연스럽게 체인지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부정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또는 뭐가 어떻다라는 것에 부정을 한다면 뭐 그리고 뭐는 그렇지 않다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뭐 그리고 뭐는 그렇다라는 것의 부정은 뭐 또는 뭐는 그렇지 않다라고 써주면 되겠구나라고 매뉴얼화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마다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표를 생각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늘 언제나 영원히 그럴 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지금처럼 기억하고 계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85페이지에 그 3번 박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과 그리 얘네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정으로 변환시켜야 되는가 읽어보시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뭐 x는 0 그리고 x는 0 또는 x는 2이다. x는 0 또는 x는 2이다. 이 조건의 부정은 x는 0이 아니다. 그리고 x는 2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정까지 쭉 살펴봤어요. 여기서 잠깐 끊고 갈 건데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여기 285페이지까지 책 쓱 읽어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었던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잘 읽어보고 필요한 메모 같은 거 책에다가 적어주고 뭐 이그젠플 같은 것들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얘 따라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우리가 사실상 명제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P이면 Q이다 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명제 가장 기본, 조건의 가장 기본, 그리고 명제랑 조건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게 전부 다 P면 Q이다라는 명제, 그리고 거기에서의 활용을 학습하기 위한 약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 뒤에서 활용이 될 거거든요.
특히 285페이지를 좀 잘 봐주세요. 얼추 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286페이지. 자, 우리 그 선량한 친구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그 주된 범인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P이면 Q이다. 이 명제 때문에 다들 아이들이 그 P랑 Q 이런 조건과
명제,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좀 혼동해서 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과 명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럼 조건 두 개가 붙으면 왜 명제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아무렇게나 붙는 게 아니라 꼭 어떤 모양으로 붙어야 되냐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조건과 결론식으로 붙어야 돼요. 가정과 결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 쓰냐면은 P이면 Q이다 라는 형태로 씁니다. 이 화살표 이 약속된 기호니까 이거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읽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P 하나는 단독적으로 명제가 절대 아니고 Q도 역시 단독적으로 절대로 명제가 아니지만 P이면 Q이다는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거를 전제하에 이게 만족되는지는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치?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 얘가 만족할 때 얘가 만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결국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인지 여부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X가 얘는 만족된다는 걸 전제로 깔아놨다는 거니까 X가 막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를 만족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해 봤을 때 얘를 만족시킵니까? 아닌 것도 있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명제로서 이제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어때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나 너네가 왜 머뭇거리는지 알아? X가 2면은 참이고 X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면은 거짓인데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걸 수학에서는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참이어야 참인 거예요. 언제나 참이어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이면이라고 했는데 X가 뭔지 몰라. 그럼 X가 2가 맞다라는 것에 너네들 베팅할 수 있어요? 섣불리 못하지. 그러니까 얘는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참이어야 얘는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이야. 이거는 X가 4를 만족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언제나 거짓이란 얘기가 아니야. 얘가 참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치? 약간 말장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거짓인 명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건 어때? 이거는 괜찮죠, 그쵸? X가 2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건 당연히 이 식을 만족시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느냐?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반드시 따라붙어 다니는 게 있다고 했었지. 뭐가? 조건에 반드시 따라붙어 다니는 거? 진리집합, 그치? 진리집합이 반드시 따라붙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애가 얘를 만족시켜 안 시켜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애들 그게 꼭 무슨 얘기야?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 속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 진리집합 속에 있는 그 원소가 이 진리집합 속의 원소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저번 단원 집합에서 이거 뭐라고 표현했지? 이 진리집합 속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진리집합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결국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얘가 얘의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에 포함되는지 부분집합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집합 P가 이 진리집합 Q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그럼 얘는 참이었겠지만 지금은 포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건 어때요? 이것의 진리집합은 뭐야? 2 하나만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지. 얘는요 2랑 마이너스 2 두 개로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고 부분집합이 맞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P이면 Q에다가 참임을 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가지고 따져볼 수 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밑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조건 PQ 두 개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P가 Q에 포함이 된다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 다음에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다. 물론 반대도 성립한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그럼 질집합 사이에 그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조건의 이름이 뭐야? 가정.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결론이라는 그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의사소통은 가능해야지, 그치?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죠. 자, 그럼 286페이지 밑에 있는 P랑 Q를 한번 봅시다. P는 X는 4의 양의 약수이다. 자, Q는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 어때요? 그럼 이 P가 Q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겠어? 아니겠어? 참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P면 Q이다의 참거짓을 논할 때는 P가 Q에 포함이 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그것만 뭐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든 뭘 어쩌든 저쩌든 해가지고 파악만 해주시면 돼. 그거 가지고 P면 Q이다의 명제의 참거짓을 조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인 거고 포함이 되면 참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질문하실 부분 없어요?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87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봅시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287페이지 발레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어떤 명제가 혹은 어떤 뭐 명제 그래 명제라고 되어 명제의 카테고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뭐 식을 뭐 수식을 뭐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게 참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짓임을 보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참이 아니면 거짓.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거짓을 증명할 때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게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 하나만 딱 보여주면 돼. 예를 들어서 X는 정수다. 요거 이건 명제 이건 명제가 아니지. 그래, 그냥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거 가지고 얘기해보자. X제곱은 4이면 X는 2다. 이거 거짓임 명제라고 했지, 그치? 왜 아닌데? 왜 거짓인데? 마이너스 하고 딱 그 내세워주면 얘가 거짓임을 바로 얘기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포함관계가 아니니까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발레를 제시하면서도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쵸? 아주 강력한 논리지. 그래서 그 예시를 발레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예시에서 발레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288페이지. 너 몇 시기로? 알았어. 네. 아니야, 그냥 뭐 책 굳이 안 가도 돼. 내가 이따가 책 보라고 했잖아. 어차피 다 내용 설명하니까. 그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그 참거짓을 또 판단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부정까지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는 2보다 크다. 어때요? 이거 명제야?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이거 명제야? 명제야 아니야? 자, 명제라 생각하는 사람 손? 혼자밖에 없어요. 바꾸실 거예요? 둘이 지원군이 생겼어.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저 말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이 금붕어 어떡하냐 이거.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럼 거짓이라 생각하나? 거짓이래. 명제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럼 왜 명제가 아니야? X가 뭔지 모든이라 했잖아.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이 모든이라는 것의 뉘앙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내가 선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이라는 거. 여기서 모든, 어떤, 의미의, 적절한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실수 x는 0보다 x는 0보다 크다. 그냥 x는 0보다 크다. 자, 이거 어때요? 이거 명제야? 아니야. 왜? 0보다 큰 놈이 있을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놈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이건 어때요?
이건 거짓이야. 얘는 지금 모두 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모두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 말은 거짓말이지. 모두 큰 건 아니잖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 그럼 걔는 거짓인 말인 거지. 그 말은 거짓인 거야. 그치?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뉘앙스를 살펴보세요. X는 0보다 크다. 0보다 큰 것도 있고 0보다 작은 것도 있으니까 얘는 명제는 아니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근데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두 다 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이 어때? 당연히 그럼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참도 거짓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무슨 말 했는지를 보세요. 모두 그렇다라고 했잖아. 모두 그렇다라고 한 거잖아. 우리는 그 말의 참거짓을 보는 거야. 모두 그렇다라고 쓴 그 말의 참거짓을 보는 거야. 그 말은 틀린 거잖아. 모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이 문장이 거짓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두 0보다 큰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 0보다 크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약간 이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것은 이 지금 방금 모든 실수 X라고 했잖아. 실수 전부가 싹 다 그걸 만족해야지만 이 말이 맞는 얘기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미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그 밑에다가 또 적어두세요. 참고해서 이미의 혹은 어떠한 X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도 뭘 선택하든지 간에 라는 얘기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들의 단어가 있어요. 모든 어떠한 실수 X라도 여기서 어떠한만 쓰면 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떠한 실수 X라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 전부 싹 다를 의미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단어들끼리 이제 하나의 무리를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약간 좀 다른 뉘앙스. 어떤 적혀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어떠한 뭐뭐라도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그치? 뉘앙스가 다르잖아. 야, 그 어떤 애가 그 오늘 밥 먹었대. 이런 얘기랑 야, 거기 어떤 애라 또 밥 먹었대. 어떤 애라도 하면 전부가 다 먹었다는 얘기죠. 야, 너무 억지 같아? 어떤 누구누구라도 하면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라는 얘기 아니야. 누가 됐던지 간에 라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어떤 누구는 하면은 그냥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란 소리잖아. 이 뉘앙스 차이가 느껴져야 돼. 이거 가지고 뭐 트릭을 쓰는 사람은 진짜 많이 없긴 한데 보통 뭐든 아니면 어떤 많이 써봤자 임의의 아니면 적절한까지는 이제 쓸 수 있는데 막 진짜 뭐 무슨 심각하게 막 너네들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근데 그냥 단지 뉘앙스는 그렇게 느껴지시면 된다라는 거야. 뉘앙스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밑엔 적절한도 같이 적어줘요. 적절한. 예를 들어서 어떤 X에 대하여 적절한 X에 대하여 뭐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 뉘앙스예요. 이것도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같은 계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 X는 0보다 크다. 이 말은 그럼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라는 말과 서로 어떤지 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우리 아까 전에 이 말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실수 X는 0보다 크다. 이 말은 어때요? 이 말을 한 그 친구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야.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맞는 말을 했을지 틀린 말을 했을지만 따져보면 된다는 거야. 이 친구는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떤 X는 0보다 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맞다고 인정해줘야 돼? 틀리다고 인정해줘야 돼? 이 말 맞다고 인정해줘야죠. 누군가는 0보다 크게 맞잖아. 누군가는 0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별다른 말 안 했어. 뭔가 콕 집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냥 누구는 0보다 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맞는 말이죠 이거. 응. 어? 예를 들어서 그 말이 써지면 어떡하냐고? 그런 말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애당초.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라는 것은 직접 그거를 지정해주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라는 말은 이 사람이 그 예를 들어주겠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x가 2면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가 어울리는 좀 적절한 형태의 문장 아니겠어? 그럼 그거는 뭐 당연히 참고지에서 따져줄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말하는 그 모든 거 어떤 애 계열의 범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거 어떤 애 뉘앙스를 좀 잘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모든이 나와있든 어떤이 나와있든 그냥 x는 그냥 0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만 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 그러니까 같이 밑에 있는 문장들을 한번 쭉 볼게요. 우리가 이제 x제곱은 1이다 라는 말은 그냥 이 말 자체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린 얘를 조건이라고 했다.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지. 그치?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1이다 라는 말은 모두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 말은 틀린 말이잖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얘는 모두 맞다라고 주장했으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여기에 맞는 애가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그걸 만족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건 생판 거짓말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이 말은 거짓말인 거야. 그렇지? 근데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모든 학생들이 남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인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이 말은 당연히 거짓말인 거야. 그치?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인 거야. 그치? 누군가는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없다면 그럼 그건 잘못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건 거짓인 거겠지. 그치? 이건 거짓인 명제인 거야. 근데 지금은 참인 명제인 거고, 그치? 가능한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이 말은 참인 명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명제를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어떤 x에 대해서 q이다. 라는 형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까 p면 q이다 라는 걸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지, 그치? 그래도 얘네들도 우리가 당연히 명제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명제 정의에 부합하니까요. 그쵸? 자,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꼭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개념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289페이지 밑에 있는 모든 거 어떤을 포함한 명제 부정. 요거 진짜 헷갈려. 이거 내가 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모든 실수 x가 0보다 크다라는 그 명제의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자, 근데 여기서 부정이 뭐라 그랬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부정?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부정을 그렇게 설명했어? 너 거기 그렇게 메모해놨어? 아니야. 부정 뭐였어? 그 문장이 쓰면 뭐예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메시지 상황이나 메시지가 아닌 정반대 나머지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 그걸 그 명제나 조건의 부정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야. 얘가 어떤 말을 했어. 그럼 그게 아닌 거. 약간 그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 여집합을 긁어 모은 거야. 그냥 그 여집합의 원소들을 긁어 모은 거. 그게 부정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말을 했어? 그럼 이게 아닌 것들 다 긁어 모은 게 그게 부정인 거야.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의 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 힘들지 이거.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것은 부정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쯤 시간 드릴게요. 뭘까? 생각을 해봐요. 뭐 책 찾아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너무 그럼 생각을 못해요. 생각하는 힘이 안 길러지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2시에 끝나는 거 맞죠? 자, 응? 응. 완성? 완성했어요? 자, 한번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해보자. 이게 아마 다 제각각 다를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라는 명제였어요.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물론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인 거죠. 자, 시작. 어떤 실수 x는 0보다 크지 않다. 네. 네.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같은 거 나온 거 맞아요? 영보다 크지 않다. 네. x가 더 크다고?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럼 이유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유. 왜 어떤 실수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뭐라고 얘기했어? 작다? 그래. 왜 작다라고 생각했어요? 너 왜 어떤으로 바꿨어 일단? 뭔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이거 책을 왜 보지 말라고 했었던 거냐면 이 책에는 사실 이게 약간 이 교과서나 책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예상 독자층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거 예상 독자층을 누구로 설정하고서 작성을 하냐면 하위 한 60% 정도쯤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50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책을 적어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상세하게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놓냐면 그냥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나오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나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네들을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하면 또 저기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서술을 해놓는데 그걸 위에 있는 애들이 다 그걸 따라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하향평준화 같아요. 다 바보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모든이 들어가는 문장을 부정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모든이 들어간 문장을 부정한 것을 쓰고 싶어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을 부정하면 왜 어떤이라는 것이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싶어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걸 달성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엄청난 발전을 이뤄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진짜 하루살이처럼 딱 그 버티기 위한 공부만 하신다면 딱 그냥 고소줄까지만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바뀌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 x가 0보다 크다라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얘가 무슨 문장일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구체적이면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팁을 드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 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체감 단위가 높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단순화시킨다. 모든 것은 그렇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결국 얘가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거죠. 모든 건 그렇다. 맞죠?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이 얘기가 모든 건 그렇다라는 걸 단순화시킬 수 있잖아. 딱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자는 거야. 모든 건 그렇다. 자, 모든 건 그렇다는 말이 뭐야? 아, 그냥 여기 전부가, 이 전부가 그렇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전부가 그렇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아닌 상황이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닌 상황이 뭐가 있어요? 이 문장이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모두가 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게 아닌 것은 뭐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죠. 그것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들 중에서 한 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두 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세 개가 아닐 수도 있고 네 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주머니 속에 사탕이 5개가 있다고 치자. 여기 사탕이 5개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사탕은 전부 오렌지 사탕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상황이 아닌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내가 가진 사탕이 모두 오렌지 사탕이다가 아닌 거니까 하나가 아니거나 두 개가 아니거나 세 개가 아니거나 네 개가 아니거나 5개가 아니거나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내가 말한 이 상황에 정반대되는 상황들이겠지. 이 세상에 그렇게 6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전부 다 오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이 이제 다르거나 5개가 다 다르거나 해서 이렇게 좀 6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그렇다라는 그 한 가지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세련된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들 중에 어떤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는 0보다 큰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실수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지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이 명제를 바꾸는 것 이건 진짜 심플한 문제에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이해했어야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심화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개념 바로 옆에 보면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문제 기똥차게 잘 풀려요. 근데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슬슬 안 풀리고 툭툭 막히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딱 얘를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를 위한. 여기는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한 문제들이니까 이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를 부정해보라고 시켜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기똥차게 잘 쓴다고 어떤 뭐 하면서. 근데 그게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이걸 써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이 들어가 있는 문제. 어떤 x는 0보다 작다. 어떤 x는 0보다 작다. 그럼 이것의 부정은 어떨까요? 그럼 이 명제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이 명제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어떤 x는 0보다 작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뭔가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그럴 수도 있고 둘이 그럴 수도 있고 셋이 그럴 수도 있고 전부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뭐? 전부? 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럼 그걸 얘기하면 그게 이것의 부정일 거예요. 따라서 모든 실수 x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어떤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했나? 그래서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이게 부정. 어떤 실수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왜지?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실수 x가 음. 그러니까 모든 이 본 명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먼저 얘기해요. 모든 실수 x가 0보다 크다가 본 문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인 그걸 좀 단순화시켜서 내가 아까 어떻게 설명했었어? 그걸 단순화시켜서 뭐로 보기로 했죠? 딱 단순화 그렇게 안 시켰는데 내가 6글자로 그걸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이 대답해볼까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단순화시켰죠?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단순화시키자고 했지?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아까 선생님이 조금 그 강의 찍는 중이라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드릴 때 너무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게 끝나기까지도 너는 계속 그거 집중을 안 하고 있더라. 여기 강의 끝나고 나서 강의 한번 보라고 하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결국엔 끝나고 나서 너가 나한테 결국 결과만 물어보겠어. 이게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의 공부법이에요. 이것만 적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가 0보다 크다는 것의 부정이 뭐라고요? 결국 너는 이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 내가 분명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 예시까지 들면서 얘기했는데 이 말이 끝날 때까지 너는 여기에 관심 안 가졌어. 이걸 쓰고 있는 줄도 알아도 몰랐을 거야. 이 말 하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그 질문 하자마자 내가 물어봤었던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라고. 거기에 관심 안 가지면 이거 아무리 백날 써봤자 소용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뭐예요? 이것만 맞으면 뭐예요? 여기만 다 100점이면 뭐예요? 뒤에서 개차반하는 날점 도루는 건데. 개념 공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버티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조차 못하면은 진짜 이거는 개념 공부를 아예 안 본 수준이다라는 뉘앙스로 얘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만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 얘네를 보니까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냥 단순히 어떤 애 부정은 모든이고 모든 애 부정은 어떤이다. 이걸 외워가지고 뭐 이 부정을 막 만들고 그러려고 이걸 배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각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강의 찍은 그 초반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 단원이 왜 나왔는가? 내가 교육과정 개편자라면, 내가 이 교육과정 만드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얘를 여기다 넣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어떤 개념과 정의와 성질과 원리나 이런 것들을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에는 정말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메시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각인시키도록 하기 위한 단원이 이 단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단원의 특성이 그래요. 얼렁뚱땅 대충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여기서 진짜 난리가 나요. 정말로. 하나도 이해 못해서 전부 외워서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 또는 그리고로, 모두는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대우는 어쩌고저쩌고, 역은 어쩌고저쩌고, P면 Q에다가 참이면 어쩌고저쩌고. 근데 텍스트를 전부 다 외워가지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은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야 느끼시면 그때는 진짜 늦습니다. 그땐 진짜 늦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 느낀다고 했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느낀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진짜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공부하던 그 습관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결과를 잘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결과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파악하는 공부라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본 명제의 의미를 생각해라. 그것의 반대를 찾으려고 애써라. 계속 그걸 강조드렸었던 거예요. 본 명제의 의미가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모두가 그걸 만족한다는 거구나. 아, 그러면은 그게 아닌 거는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두 개가 아닐 수도 있고 세 개가 아닐 수도 있고 네 개가 아닐 수도 있고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세련된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그들 중에 어떤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실수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모든을 어떤으로 여기에다가 아니다만 붙여가지고 완성, 잘했다. 얘는 유치원생들 공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실수 x는 이제는 x 좀 그만하자. 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여기에 있는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 이것의 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명제 자체에도 지금 부정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죠? 근데 이것도 심플하게 바꾸시면 돼요. 결국 뭐라고 바꾸는데? 어떤 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바꾸면 돼. 어떤 건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의 부정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거지. 이해됐어요? 어떤 건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나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세 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전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담고 있지 않은 상황이 뭐가 있죠? 모두가 그렇다. 모두가 그렇다라는 게 얘가 담고 있지 못하는 유일한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을 갖다 씌우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그거를 갖다 씌우면 뭐가 되겠어요?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작업들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너네들이 굳이 그거를 단순화시키지 않아도 뉘앙스가 느껴져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남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남학생이 아니다. 그럼 모두가 아니라고 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남학생이라는 소리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학생이다.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숙달만 되신다. 대신 그 숙달을 하는 그 과정까지가 이 연습이 좀 필요한 거지. 하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됐죠? 네, 그런 수준까지 공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의 소단원이 끝났어요. 자, 사실 문제를 좀 풀고 싶긴 한데 그 문제를 다 풀다가는 우리가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304페이지로 일단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저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좀 책을 읽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먼저 할 거냐면 그 여기 박스에서 1번, 2번까지만 먼저 하고 그 다음 3번 하기 직전에 잠깐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천천히 또 책을 읽어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 드릴 겁니다. 자, 304페이지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과 대우라는 부분을 볼게요. 자, 역이라는 것은요 그 역함수, 그 다음에 역발산, 약간 이런 데 사용하는 역입니다. 바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은 바꾸다. 뭘 바꿔? P랑 Q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P면 Q이다 라는 이 명제의 역은 무엇입니까? 혹은 역 명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역은 바꾸다예요. 그럼 뭘 바꿔? P랑 Q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가정과 결론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그게 역 명제야. 약속이니까 이건 왜냐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이건 약속이야. 자, 대우라는 것도 있어요. 본 명제의 대우는 무엇입니까? 혹은 대우 명제는 무엇입니까?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대우라는 것은요, 그냥 다 반대야, 다. 다 반대로 뒤집을 거예요. 가정과 결론도 역할을 반대로 바꿀 거고요. 그냥 얘네들도 이 조건들도 부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면 이 명제의 역 명제는 Q이면 P이다가 되겠죠? 뭐 요거는 쉬워요. 이것의 역은 Q이면 P이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의 그러니까 이 본명제의 대우 명제는 다 바꾸는 거예요. 싹 다. 자리도 바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정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not Q이면 not P다라고 하면 이게 대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약속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외워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의야, 정의.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P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거냐? 사실 이 역과 대우는 다 그들 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 가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역은요 사실 수학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 보통 직각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뭐 보통 이제 이런 거 공부하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뭐 직사각형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원래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떤 근데 여기 남중 남고가 없냐 왜? 생각해보니까 나 남고 있구나. 뭐 많이 있구나. 남중은 없네. 난 남중 남고 출신이고 난 남중도 다니고 남고도 다니고 나는 그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난 남자들 틈바구니 속에는 섞여 있었어. 네, 어쨌든 슬프진 않아요. 네. 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뭐 A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어떤 A 중학교 남자 중학교예요. 이 남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남학생이다. 이 A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남학생이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남학생은 A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 말은 맞아요? 당연히 A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남학생이다. 이 말은 맞지만 남학생은 A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거는 아니거든. B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남학생일 수도 있잖아. 그치? 원래 이게 반대로 뒤집으면 말이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또 수학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거 아니거든. 이걸 P면 Q다의 꼴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각형 하나 딱 잡고서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면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는 말이죠.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면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틀린 말이거든. 그치?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이 양방향을 모두 다 체크를 해줘야 돼.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양방향이 모두 맞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 이게 맞다고 해서 저게 맞다고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아니야 이거는 좀 영상으로 가니까 좀 위험했어. 밈 막 있잖아요. 그 이슬람 약간 좀 그 문제 일으키는 막 그림이 있어가지고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뭐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밈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강의를 안 찍을 때 내가 사실 그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어쨌든 그렇지만 뭐 네 그것도 이제 약간 그 역의 그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그 밈이에요, 사실.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맞다고 해서 저게 맞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것과 이것은 사실 서로 다른 문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원래는 언급을 해줘야 되고 수학에서도 사실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는 걸 얘기할 거면 저것이 맞다라는 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었어요. 기억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공부하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공부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이랬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왜 또 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공부했고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면서 이제 그때 당시 공부했거든요. 어쨌든 그게 하나는 성질로서 하나는 조건으로서 이 방향과 저 방향의 양방향을 같이 늘 공부해 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면 이것이다라는 것도 참이고 이것이면 이것이다라는 것도 참이라면 이 두 개는 서로 동치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일 때 우리는 P랑 Q가 서로 동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는 거 아니야? Q면 P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집중하자.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Q면 P이다라는 것도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그럼 그게 뭐예요? 집합의 상등. 왜 그럼 우리가 집합의 상등을 그렇게 얘기했는지 조금 알 것도 같죠? 다음 단어는 위함이었었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집합이 서로 상등 같다라는 거니까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면 당연히 그 두 개의 조건은 서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같은 조건이다, 동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역은 그런 의미로 가치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우리가 늘 그렇게 언급을 해서 P랑 Q가 같은지 아니면 포함 관계인 것 뿐인지 그거를 살펴봤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관계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 둘이 서로 완벽하게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거는 양방향으로 체크를 해줘야만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영명제는 뭐 그렇고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주인공은 대우예요. 우리가 대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때 전혀 주인공스럽지 않게 생겼죠. 근데 얘가 주인공. 왜 주인공이냐?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요.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짜리 화살표로 쓰면은 이거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기까지 하다라는 소리.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게 P고 요게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P고 이게 Q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우연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지, 그렇지?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나 P면 Q다는 참인 거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대우 명제가 뭐였는지 한번 여기 다시 써볼게. 여기 밑에다 쓸까? 대우 not Q이면 not P다 였어요. 자, 이 대우 명제가 이 상황 속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이 상황 속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따 백지 테스트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예요. 이게 참이려면요 뭐가 뭐에 포함돼야 돼요? not Q가 뭐야? not Q? not Q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 그치? Q 바깥 부분이잖아. 그럼 Q의 여집합이겠지. not P는요? P의 여집합. 그럼 not Q이면 not P다라는 것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어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일단 첫 번째 그림. Q의 바깥 부분이 P의 바깥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어때요? 포함돼요? 포함됩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요거는 대우 명제도 참인 상황이네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때요? 이러면은 Q의 바깥이 P의 바깥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까? 다 끄덕끄덕 하면 넘어갈 거예요. 포함돼요? 네,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도 대우 명제가 참이 됩니다. 오!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본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 명제가 모임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참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얘가 참이라면 얘가 참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오, 괜찮네. 그치? 참을 공유하잖아.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제가 참인 거야. 오케이? 거짓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짓인 상황. 굳이 저희가 표시하진 않을게요. 자, 거짓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P랑 Q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P가 Q에 이렇게 포함 관계가 반대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치? 아니면 아예 그 둘이 떨어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말고 혹시 또 다른 경우 있을까? P면 Q에다가 거짓인 경우. 다른 경우 만들어 보시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없죠? 없는 거 알고서 말했어. 미안해. 째려보지 마. 네. 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상황은 P면 Q에다가 거짓인 상황이잖아. 그때 얘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자, 첫 번째 상황. Q의 바깥 부분이 P의 바깥 부분에 포함되나요? Q의 바깥 부분이 P의 바깥 부분에 포함됩니까? 안 되죠. Q의 바깥 부분 중에서 얘가 안 돼요. 얘가 될 수가 없어. 자, 요거 어때요? Q의 바깥 부분이 P의 바깥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자, 얘 어때요? 안 되죠. 아, 얘가 거짓이니까 얘도 전부 거짓이네요. 즉, 본 명제와 대우 명제가 참거짓을 공유해요. 똑같이 따라요.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대우 명제가 참이면 본 명제도 참이고,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본 명제도 거짓이고, 그렇죠? 네, 그런 참거짓을 공유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공유하면 뭐해? P면 Q이다를 해석하는 것보다 not Q면 not P다를 해석하는 게 더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진짜 그럴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명제의 참거짓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 명제 안에 기본적으로 부정의 뉘앙스가 이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x는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x는 2가 아니면 뭐 1, 3, 5, 7
x제곱은 4가 아니다? 머리 아프겠지, 그치? 헷갈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 대우 명제를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뒤집고 부정도 또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라는 얘기죠. 어때? 훨씬 더 쉬워졌지. 그래서 대우 명제는 언제 꼽히냐면 본 명제의 부정의 뉘앙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대우 명제로 한번 풀어볼까? 그걸로 한번 판단해볼까? 라고 하면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또 가끔 조건으로 이렇게 방정식 같은 형태가 아닌 부등식의 형태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포함 관계를 가지고 참거짓을 조사를 할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가해로 가지고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너희들은 사이가 더 다루기가 편하니? 아니면 가해가 더 다루기가 편하니? 사이가 더 다루기가 편하죠. 근데 본명제에 가해만 잔뜩 나와 있어요. 막 머리 아픈 거. 그때 대우 명제를 이용하시면 가해의 반대는 사이니까 당연히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본 명제랑 참거짓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보다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한 거였어. 쓰든 말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쓰고 싶으면 써라 이거야.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막 엄한 데다 그냥 다 이용하지 말고. 알겠지? 뭐 x는 2면 x제곱은 4이다. 이거 아주 단순한 명제가 나왔는데 x제곱이 4가 아니면 x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시켜도 안 하겠지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본명제로는 판단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보일 때 그때는 아무래도 대우 명제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상당문법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상당문법이 뭐예요? P면 Q가 지금 수업하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P면 Q이다가 성립하고 Q이면 Q이면 R이다가 성립해요. P면 Q이다가 성립하고 Q이면 R이다가 성립해요. 그럼 결국 P가 되면 Q가 되고 그것이면 R이 된다고 했으니까 P가 되면 R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이건 집합의 포함관계 가지고 금방 나타낼 수 있잖아.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6페이지까지 일단 아까 중간에 끊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여기까지 책 다시 읽어보시고요.
자, 다 되셨죠? 혹시 모르는 거 있었나요?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네, 그럼 그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이것도 대충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에요. 에잉? 추워? 내 애정이 좀 부족한가? 미안.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요거는 이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름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죠, 그렇죠? 조건이긴 조건인데 충분한 조건이고 필요한 조건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충분한 거고 뭐가 필요한 거냐? 이거 이해 못해서 외우지 마시고 확실하게 외워두고 이해하고 가십시오. 뭘 외워도 자, P면 Q이다 라는 것은 이게 두 개로 화살표를 쓰면은 무슨 의미까지 품고 있다고? 참이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면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물론 뭐 같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순전히 P가 Q에 온전히 포함되기만 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때 어떤 한 X가 랄랄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P랑 Q가 있네? 근데 이 X 입장에서 Q가 되게 멋있게 생긴 거야. 난 Q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해서 이제 탁 봤는데 Q가 없어. 어디 갔지 했는데 여기 있는 P가 야 Q 지금 화장실 갔는데 여기 얘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겠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어. 계속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답답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라고 했는데 P가 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근데 너 왜 왔어? 나 Q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럼 너 일단 Q 오는 동안 나 먼저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 너가 만약에 나 만족하면 너 굳이 Q 안 기다려도 돼. 그냥 가도 돼. 왜? 너가 만약에 나를 만족한다면 너는 요 안에 들어갈 거거든. 그럼 너는 이미 Q가 되기에 충분해. 즉 나는 Q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기 때문에 너가 나만 만족시킨지 확인만 한다면 그럼 그걸로 끝낼 수 있어. 물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아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P가 Q에 대해서 어떤 조건인지 충분히 그 뉘앙스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겠다? 충분한 조건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좀 역할을 바꿔서 X가 또 이러고 왔어. 나 P한테 가고 싶다. 나 P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속으로 중얼중얼 거려. 근데 하필 또 P가 없었어. Q가 이제 그 말 딱 듣더니 친구 와봐. 왜? 아니 너가 만약에 나 만족시키면 넌 일단 이 P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하나를 만족시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가 나도 만족 못 시키면 너 이 P 안에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자, 그러면 이 Q 입장에서는 P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거지. 필요한 관문 중에 하나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P를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 Q가 P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에 충분과 필요가 붙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충분 조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제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 있고, 얘는 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그려주면은 필요한 관문, 충분한 녀석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급해, 너무 막 급해, 막 이거 막 빨리빨리 판단하고 막 그래야 돼. 막 그렇게 막 그림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막 이야기 막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외우는 거 하나도 같이 곁들여 가시면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함께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수업을 할 때 내가 조금 부끄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민망하고 얼굴이 빨개지겠지, 그치? 자, 믿는다. 그렇다고 오버액션 하면 죽어. 와 정말 재미있다. 이런
유치원생 바라보는 것 같이 그러면 안 돼요. 자, P랑 Q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마주보고 있잖아. 얼굴, 그치? 근데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뭘 한 걸까, 이게? 뭘 한 걸까요? P가 Q한테 총을 쏜 겁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지마! 아직 멈춰, 잠깐. 기다려. 아직 재밌는 거 안 나왔어. 자, 다시 P가 Q한테 지금 뭘 했다고? 총을 쐈어. 다시 뭘 했다고? 다시 뭘 했다고? 중요한 말이야. 다시 뭐 했다고? 총을 쐈어. 뭘 했다고? 왜 너만 안 해? 아니야, 틀렸어. 총을 쏜 게 아니야. 잘 들어봐. 내가 뭘 했다고 했는지. P가 Q한테 총을 쐈어. P가 Q한테 총을 쏜 거야. 뭘 쐈다고? 총을 쐈어. 그랬더니 Q가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아파! 맞았으니까 아프지. 아파 안 아파?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서 뭐를 흘려? 피를 흘리는 거야. 자, 다시 뭐라고? 피를 흘리는 거지. 다시 뭐를 흘린다고?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Q는 피를 흘리니까 피를 조건이고, Q는 피를 흘리니까 피를 조건이고, Q는 말도 안 나와. P는 충을 썼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뭘 쐈다고? 충을 쏜 거예요. 충을 쏴서 뭘 흘렸다고? 피를 흘렸다. 그래서 충을 쏴서 충분 조건, 피를 쏴서 피를 조건. 알겠죠? 근데 괜히 나중에 이것만 인상 깊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이 그딴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총 쏘고 그거 가지고만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난 절대 그것만 설명 안 했어. 난 지금 이거 설명했다. 난 분명히 이거 기억 못하고 이것만 기억하지 마. 알겠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할 때 막 신속하게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언제 막 벤다이온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언제 생각하고 있어? 딱 보자마자 아프겠다,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스피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냥 그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 이거 나도 너네 나이 때 누군가한테 배웠어요. 그때 그 선생님의 나이가 한 50대 정도쯤 되면 안경 쓰시는 선생님한테 약간 좀 마르고, 그 선생님 얼마나 얼굴 빨개져서 부끄러워하면서 설명하셨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그걸 조금 각색해가지고 내가 만든 겁니다. 그분은 뭐 충, 필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그분은 뭐 화살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화살이 왜 나와? 충을 써야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P랑 Q랑 서로 같을 수도 있잖아. 지우고 있어. 이게 이렇게 같다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일단은 충분한 조건인가요? 필요한 조건인가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모두 다 가능하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충분 필요 조건은 없습니까? 그냥 이름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굳이 사회에 불만 있는 거 아니라면 그냥 따라가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냥 그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자. 네, 두 번째 중단원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저쪽으로 넘어가서 318페이지 명제 증명. 사실 증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될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뭐 귀류법도 있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나중에 우리가 이건 문제를 풀면서 직접 한번 뭐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할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은 딱히 우리가 시간을 너무 그렇게 쏟지는 않을 거고요. 산술 기압 평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 사실 요것도 지금 뭐 한 10분 정도쯤 남짓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소개는 좀 해드리려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 때 그것들을 이제 식을 어떻게 우리가 입맛에 맞게 좀 변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들도 충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니까 나도 지금 머릿속에 남아요. 잔상이 좀 오래 남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중에 좀 보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내가 이번에 숙제 내줄 때는 이 산술기하 평균의 숙제를 내주진 않고 그냥 딱 명제, 이 필요 충분 조건까지만 그 숙제를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맛보기로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절대부등식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 절대부등식은 여러분들 항등식 알죠? 항등식. 이 항등식에서 이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 이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렀어. 그렇죠?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 그것의 부등식 버전이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언제나 다 참이 되는 부등식. 가장 대표적인 부등식이 뭐가 있을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나 참이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나 참이죠. 그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 절대부등식 중에서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평균 사이의 관계도 늘 언제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관계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써먹어 보려고 했는데 아주 기똥차게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식이 어떻게 되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식이 2분의 a 플러스 b 요게 산술평균입니다. 너네가 맨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 있잖아. 중간고사가 몇 점이고 기말고사가 몇 점이니까 이거 두 개 평균 내면 85점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그게 이제 이 산술평균 내는 거. 그치? 기하평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예시를 들자면 그러니까 비의 평균, 그러니까 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곱의 평균. 그러니까 어떤 박테리아가 하나 있어요. 한 마리가 있어. 비형 박테리아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1시간 뒤에 2배로 늘어났어. 그리고 1시간 뒤에 이게 8배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 얘가 처음 1시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이 두 마리가 8배로 늘어났으니까 지금 전체 몇 마리가 됐어요? 120. 뭔 소리야? 뭐 120이나? 야 다시 자. 큰일 나. 너 지금 강의 찍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자 처음에 한 마리야. 한 마리. 자 이게 1시간 동안 2배로 늘었어. 몇 마리 됐어? 그래 2마리 됐지. 자 얘가 8배로 늘었어. 8배로 는 거야. 몇 마리 됐어? 16마리가 됐죠. 8제곱이 아니라 8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2시간 동안 그러면 몇 배, 평균적으로 몇 배씩 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뭐 2랑 8을 더하고 나누기 2 해서 평균적으로 5배만큼 는 건가? 우리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죠. 처음에 한 마리였던 게 16마리가 됐잖아. 2시간 동안 16마리가 된 거지, 그치? 그럼 1시간 동안 몇 배씩 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해? 8배씩? 그럼 처음에 8배 늘고 나중에 8배 늘면 16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64마리가 나오겠지? 몇 배씩 는 거겠어요, 이게? 4배씩 는 거잖아, 4배. 이 4배라고 계산할 때 너네들이 어떻게 계산했니? 1에서 16까지 16배가 2시간 동안 는 거니까 루트해서 4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2랑 8을 곱하고 루트해서 4라고 계산한 거잖아. 그치? 제곱했을 때 16이 나오는 걸 구하겠다는 게 루트 16 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 B의 평균, 곱의 평균, 그걸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너네가 그냥 이해하기는 그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이게 산술평균이고 이게 기하평균인데 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A랑 B가 양수일 때. A랑 B가 양수라면 뭐라고? 잘 들으니까 A랑 B랑 양수. A랑 B가 양수일 때 그때 얘는 얘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어떤 두 수의 합이 정해져 있을 때 그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어떤 두 수의 곱이 정해져 있을 때 그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되게 사용가치가 높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풀 거야. 근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어떻겠어? 합을 줘놓고 최대값은 얼마예요? 라고 곱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든지, 곱을 줘놓고서 합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라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겠지. 최대 문제가 다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느냐, 식을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왜 성립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뭘 써먹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얘를 증명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루트 A 빼기 루트 B, 얘를 제곱하면 그건 언제나 0보다 어떨까요? 언제나 0보다 어떨까요? 아니 뭐 어떤 양수 빼기 양수 어떤 수가 될 텐데 뭐 이게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 제곱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무조건 얘는 이게 성립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도대체 누굴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얘를 제곱하면요, 루트 A의 제곱이니까 A가 될 거고요. 그렇죠? A랑 B는 둘 다 양수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 얘를 제곱하면 또 B가 될 거예요. 그다음 빼기 이 루트 A, B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얘는 이거예요. 일단 요거 지금은 무시하세요.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엔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이게 성립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양변에 이거를 더해볼까요? 다음이 성립한다는 얘기네. 양변에 2를 나눠볼까요? 증명 완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음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A랑 B가 서로 어떨 때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같을 때. 그래서 이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부등식 대소관계는 A랑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얘가 최소값을 갖는 상황은 얘가 이 하한선인 이 값이랑 같을 때니까 곧 이 두 대상이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을 때 얘는 최소값으로 이걸 갖겠구나. 마찬가지로 두 대상이 서로 똑같을 때 얘가 고정되어 있다면 얘의 최대값이 이 값으로 정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이용해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활용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가장 메인 컨텐츠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그 어떤 작동 원리라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함수 하다 보면 우리가 함수에 좀 한 세 타임을 좀 부여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복습 시간도 내가 좀 부여했었던 것 같긴 한데 몰라. 어쨌든 이제 혹시 그때 사이사이에 시간이 남으면 얘도 같이 낑겨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까지는 일단 이 명제까지만 공부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백지 테스트는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